이게 그 아까 그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 가계부에 있는 연간재원 확보 세부 계획인데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국정과제 재투자가 이제 40조 정도. 이게 뭔지는 알 수 없고 국정과제 재투자는 딱 그런 것 같아요. 기존 하던 거. 있잖아, 이렇게 딱 단어의 개념이 설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개념풀이 같은 거는 없는 거예요? 발표를 안 해요, 아예. 안 해요? 네. 그럼 이거 공유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공유하기 위한 거 아닌가요? 근데도 발표를 우리나라 정치가. 이게 뭔지를 알면 안 돼요. 네. 아, 보안을. 왜냐면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근데 국정과제라는 말을 표현한 거 보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나오는 경상 그 지출이 아니라 뭔가 4대강 사업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지정 사업에 대한 거죠. 대통령이 하는 걸 보통 국정이라고 하잖아요. 대통령이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그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잠시 쉬었다 다시 시작하는 마당에는 조세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그 작년에 그래서 공약 가계부를 이제 5월에 발표를 해서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하겠다. 그다음에 세입 재원 마련 대책도 그러하다. 그래서 재원 마련 대책 중에서 아까도 보셨듯이 이 조세의 역할이 상당히 작아요. 한 48조 정도를 마련하는 건데 이 48조를 어떻게 마련하냐? 잠깐만요. 페이지 나오면 알겠다. 아이고. 파워포인트가 아니다 보니 네, 이게 이제 재원 마련 대책이거든요. 그래서 비과세 감면 정비를 5년에 걸쳐서 18조 원 하겠다. 지하경제 양성화도 17조 원 하겠다. 금융과세, 금융소득 과세 강화가 2.9조, 한 3조 원이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하경제 양성화는 결국에는 탈세를 잡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탈세를 잡는 규모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일단 탈세를 잡으면 그 다음에 또 그 탈세를 또 그만큼 또 잡을 수 있을지 그건 또 명확하지 않잖아요. 일단 세원을 확보하면은 계속해서 잡겠다 이런 생각이긴 하지만 이 지하경제 양성화 이 부분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비과세 과세 감면 정비도 이 17년에 가서는 한 6조 정도 해야 되는데 6조 정도면 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대기업들에게 R&D 명목으로 주는 비과세 감면이 한 뭐 3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거를 싹 없애면 가능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냥 이게 이제 난관에 이제 부딪히는 상태고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 재원을 마련해서 증세 없이 복지 재원을 마련해서 복지를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작년 8월에 보통 해마다 이제 한 번씩 세제 개편안을 얘기를 하거든요. 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작년에 세제 개편안을 얘기하고 두 가지를 작년 8월인가 얘기했어요. 2013년 세제 개편안과 중장기 조세 개혁 방안 두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작년에 얘기했던 2013년 세제 개혁안이 그 중산층 과세다 이런 논란이 있었던 소득 연봉 3,450만 원 이상에게 다 소득공제를 없애서 세금을 늘리는 그런 거였고 그다음에 중장기 정책이 요렇게 이제 발표된 거거든요. 요게 이제 바로 박근혜 정부의 조세 정책이에요. 5년간에 걸친 조세 정책의 기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법인세 과표 구간을 간소화하겠다. 여기 보면은 기업을 특히 이제 기업의 성장에 유리한 법인세 제도를 만들겠다 해서
투자나 R&D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세제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 과표 구간 간소화. 이건 뭐냐면 원래 우리가 그 법인세 세율 구조가 중소기업 한 해 그 연소득이 그 이윤이 뭐 100억이었던가 100억을 기준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나누고 중소기업은 13%, 대기업은 25% 이렇게 두 단계로 거뒀거든요. 이거를 이제 이명박 정부 하에서 세 단계로 나눠줬어요. 그래서 10%, 그다음에 12%, 아니 10%, 20%, 22% 이렇게 세 개의 구간으로 나눠줬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13, 25에서 이제 세율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뭘 하겠다고 얘기했냐면은 법인세 과표 구간을 간소화하겠다. 이게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소득세는 이렇게 세 과표 구간을 나눠가지고 누진세로 걷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법인세라고 하는 것이 소득 재분배 목적이 없는데 왜 이거를 과표 구간을 나눠서 누진적으로 걷느냐? 전 세계에서 이렇게 과표 구간을 나눠서 걷는 나라는 많지 않다. 보통 어디가 그렇게 걷냐면요. 미국하고 영국하고 스위스든가 소수의 나라만 우리처럼 이렇게 법인세를 과표 구간 나눠가지고 대기업 중소기업 걷고 있고 그 이외에 다른 나라는 사실 그 법인세율이 딱 단일세율이에요. 딱 하나예요. 네,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법인세를 간소화하겠다는 거는 지금 여러 개로 나눠 있는 걸 이제 하나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무슨 의미를 얘기하냐면 지금 10, 20, 22%가 된 것을 하나로 하면은 사실 이거를 다 22로 올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다 10으로 내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20으로 수렴을 한다 치면은 대기업은 내려가는 셈이 될 거고 중소기업은 올라가는 셈이 될 거잖아요. 근데 이게 또 딱 대기업 좋은 그런 개편안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뭐 계속해서 언론에서 그 기업 소득이 가계 소득에 비해서 과도하게 많다 이런 것들이 계속 얘기가 되니까 저건 시도하고 있지도 못하고 있어요. 작년에 원래 이제 발표했을 때 박근혜 정부의 목적은 과표구간,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일화하겠다 이게 목적이었고 그 다음에 이 재산세도 이거 했죠.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중과세 제도를 없앴잖아요. 그래서 다주택자도 그냥 1주택자 비슷하게 양도소득세 내는 방향으로 좀 바꿨고 등등등. 그 다음에 재산세, 부동산세도 이렇게 완화시켜주고 뭐 그랬죠. 취득세를 작년에 영구 면제시켜 했죠. 그래서 지방세에 큰 타격을 줬는데 그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업과 재산에게 유리한 어떤 그런 것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쪽에서 이제 돈을 많이 거두려고 하냐면은 소득세하고 소비세에서 좀 돈을 거두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득세는 어떻게 하냐면은 세율을 올리지는 않는데 증세를 해야 되니까 소득 공제를 없애는 방향으로 그렇게 세제 개편을 추진하려고 했고 소비세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우리 증세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소비세는 올리지 않겠다. 대신에 뭐 소비세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부가가치세를 거두지 않던 여러 범위의 부가가치세를 걷겠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국민들이 동의한다면 나중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딱 첨부를 해서 나중에 필요하면 부가가치세를 올리겠구나 라고 하는 이제 신호를 받은 거죠.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의 그 중장기 세제 개편 방향이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복지국가를 하기 위한 복지국가를 한다는 거는 대규모의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 이게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마련하는 방식이 좀 공평해야 된다. 아니면 이제 좀 정의로워야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대규모로 마련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좀 공평하게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어떤 경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딱 해답을 제시해 주진 않아요. 그리고 경제 이론은 오히려 더 이상한 해답을 줘요. 예를 들어 이걸 다루는 경제학 분야가 이제 재정학인 거잖아요. 재정학에서 얘기하는 뭐 적정 과세 이론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은 가능한 한 세율은 단순해야 한다. 세금 구조는. 그래서 누진세보다는 단일세를 좋아해요. 그 다음에 이제
왜냐면 그래야만 시장의 왜곡이 덜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학이 좋아하는 바람직한 조세 구조는 뭐냐면은 직접세보다는 간접세를 더 좋아해요. 왜냐면은 간접세는 소비를 한다는 그 행위에만 영향을 미치지만 직접세 같은 소득세는 소득세의 세금을 매기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냐면은 소득을 가지고 소비를 하니까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소득을 벌어들이는 행위 자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소득세의 세금을 때리면 이 사람이 일을 안 할 것이다. 그래서 경제 전체가 위축된다. 그래서 경제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재정학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세금을 어떻게 매기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냐면은 직접세보다는 간접세. 그리고 직접세를 매기더라도 단일세율. 이게 딱 보수적인, 상당히 역진적인 발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제학 이론을 가지고서 바람직한 조세 구조를 만들어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다른 나라들, OECD 국가들의 조세 구조를 보면 그렇게 이론처럼 효율적인 시장 이론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나라의 조세 구조를 보면 상당히 직접세 위주로 되어 있고 그것이 또 누진적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람직한 조세 구조를 얘기할 때에는 OECD 다른 나라들이 어떤 방식으로 조세 정책을 하고 있느냐 이거를 좀 더 많이 살펴보는 편이에요.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많이 접하는 표인데요. 이게 이제 그 OECD 국가들을 가지고서 여러 개 이제 유형으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조세 부담률 수준이 낮다 보니까 대부분에 있어서 OECD 국가들보다도 이제 세금을 좀 덜 걷어요. 5%포인트 정도 덜 걷는 거니까 어느 부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냐면은 결국에는 두 부분, 저희 파란색으로 표시한 건데요. 개인소득세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회보장 기여금에서 고용주 부분이 한 상당히 42% 정도로 이제 낮다. 나머지 예를 들면 70% 정도 되는 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70% 정도. 왜냐하면 우리가 복지 지출 자체가 좀 더 작으니까. 근데 이제 많이 걷는 건 어느 부분이냐면은 재산세 중에서도 부동산 보유세도 우리가 OECD보다 적게 걷고 있더라고요. 75%. 근데 많이 걷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이 증권 거래할 때 내는 증권 거래세 있잖아요. 거래세 부분이 많아요. 그다음에 이 법인소득세 부분을 좀 많이 내고 있고 그 두 부분을 빼면 소득세하고 개인소득세, 고용주 이 부분이 작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향후에 우리가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면 우선 어떤 세목에서 걷어야 될 거냐. 그러면 이 개인소득세 부분하고 이 고용주 사회보장기여금 부분을 더 많이 걷는 것이 어떤 조세구조 비교에서 나오는 결론이다. 이제 여기서 약간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가 법인 소득세를 사실은 많이 내고 있지만 그 다음에 소득세를 적게 내고 있지만 그건 한편으로는 우리 이 가계와 기업의 소득 분배율이 노동소득, 자본소득 분배율이 상당히 노동에 이렇게 불리하게 전개되어 왔잖아요. 특히 이제 외환위기, 금융위기 97년 이후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디까지 내려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한 노동소득 분배율이 아나? 60%. 60% 정도 되나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한 70% 정도는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소득 그 자체가 많이 줄었다. 그렇지만 이건 사실은 이건 다른 거예요. 가계소득과 기업소득과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이 사실은 딱 일치하진 않잖아요. 자본소득에 들어가는 게 보통 이제 여기 이제 이윤, 뭐 이자,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임금일 텐데 임금은 거의 대부분 가계소득으로 들어간다 치더라도 이제 이 이윤 이자가 배당이 되면 이게 또 사실은 가계소득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딱 일치하진 않아요. 그 부분이 있어서.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되기 전에 노동하고 자본소득을 보면 이제 노동소득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가계소득 자체가 많이 쭈그러들어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한국이 소득세를 적게 걷고 있지만 이게 이제 OECD 평균으로 가기 위해서 이 부분만 이렇게 4%포인트 확 늘려야 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가계소득이 작은 거를 감안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선 세수 측면인 거죠. 세수 규모 측면에 있어서는 여기 한 3.6이고 8.4다 그러면 3%포인트 정도? GDP 3%포인트 정도? 근데 그것도 GDP 3%포인트면 그 액수가 얼마 정도 거죠? 지금 1,300조면은 1,300 곱하기 3하면은 꽤 많죠. 90조. 네? 39조? 39조. 39조. 사실은 그렇게는 할 수 39조면 박근혜 정부가 하겠다는 그 5년 동안의 복주랑 거의 맞먹는 규모여서 그렇게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계산이. 근데 5년 어쨌든 안에는 못 가지만 한 10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면 매년 좋죠. 조금씩 넘어. 그렇게 하면 좋겠죠. 타겟은 어쨌든 이쪽 소득세 부분하고 이것인데 이거를 액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면은 공정하게 거둘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요새 그 기업 소득이 워낙 많기 때문에 법인세도 이 수준에 이렇게 만족할 게 아니라 사실은 법인세도 좀 늘려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기 스칸디나비아형을 보면 법인세 비율이 우리보다 높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스웨덴 같은 나라나 이런 나라들이 대기업들이 많은데 그 저기 남유럽 보면은 낮거든요. 남유럽에 대기업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법인세가 아무래도 기업이 크면은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앵글로색슨 나라들도 예를 들어서 오스트리아라든가 아니죠 호주라든가 뉴질랜드 같은 나라들이 기업이 별로 없고 농사꾼들인데 이런 나라들은 소득세를 낼지 몰라도 법인 소득세를 별로 안 내거든요. 그 나라 경제 구조랑 연관이 돼 있는데 산업 구조랑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스칸디나비아처럼 대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좀 법인세는 더 거대되지 않겠는가? 스칸디나비아처럼 한 1% 근데 정도 더 이게 거대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또 딱히 또 다 그렇게 조금 연결이 되는데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냐면 이게 요거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법인 소득세하고 이 고용주 사회보장 기업금 있잖아요. 요거랑도 관련이 있어요. 보면 이제 스칸디나비아형 예를 들어 이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앤더슨의 세계 복지 유형 해보면 그 서유럽 같은 경우 보수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보험이 발달하는 게 서유럽이잖아요. 예, 사회보험이 발전해서 여기는 이제 고용주가 내는 사회보장 기여금이 많아요. 그러니까 고용주가 부담이 있다 보니까 고용주한테는 법인세를 좀 적게 걷는 편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스칸디나비아형은 사회보험도 발전했지만 이 정도로 걷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국가마다 좀 스칸디나비아 유형을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이게 스칸디나비아 유형이라고 해도 각각이 상당히 달라요. 예를 들어 스칸디나비아 유형의 대표적인 국가는 스웨덴이나 핀란드 그러면 맞거든요. 근데 저도 핀란드 경제 자체에 대해 잘 모르겠지만 핀란드도 그 노키아가 핀란드죠. 대기업이 이제 망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스웨덴이 대기업이 많은 구조인데 덴마크나 노르웨이 덴마크는 중소기업이 많아요. 그다음에 노르웨이는 거의 농업 이런 농업. 국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나라들이 확실히 그 산업 구조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어떻게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하고 법인세를 이렇게 연구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법인세를 많이 먹고 있고요. 그다음에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장세가 거의 없고 이게 다 그냥 소득세로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거를 평균으로 내니까 아까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스칸디나비아형의 대표적인 국가는 스웨덴이나 핀란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국가를 쫙 나눠서 보면은 유형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게 조금 있긴 해요. 북유럽에 있다고 해서도 산업 구조도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은 스웨덴은 대기업들이 많으니까 나쁜 놈들이고 덴마크가 중소기업이 많으니까 사회민주주의를 해도 덴마크형으로 가야 된다. 정말 단편적. 이런 얘기를 참 하는데 참 그게 연구를 쉽지가좀 많이 않죠. 해봐야 되죠. 그게 쉽지가 않죠. 예, 북유럽에 관심이 많은데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서 아직까지 깊이 있는 연구는 못 해봤지만 근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미쳐서 간단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 평균적인 그 양상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개인소득세를 더 많이 걷어야 되고 고용주 기여금을 더 많이 걷어야 되는 건 맞다. 그런데 이 기업이 가져가는 가계 소득이 많다는 측면에서 법인세가 평균보다 많다고 해서 만족할 건 아니다. 저것도 충분히 더 거둘 여력이 있을 것 같다. 그럼 그 법인세는 공제되기 전인 거죠? 공제요?
이거 그냥 거둔 거예요, 그냥 최종적으로. 문제도 많이 되죠. 공제 빼고 예, 언제든 이후. 예, 사후.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렇죠. 법인세도 뭐 필요경비 이런 걸 다 빼니까 빼고 나서 남은 이윤에 대해서 거둔 세금 나누기 이윤이죠. 이윤분의 이윤에 대해서 거둔 세금. 소득세처럼 공제 다 빼야죠. 공제라고 하는 거는 세금을 안 매긴다는 거니까 빼는 빼고. 근데 보니까 이 법인세가 얼마 정도냐라고 하는 것 과정 자체가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 법인소득세 세율을 어떻게 세냐 이거 자체가 상당히 법인세 구조가 복잡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감가상각 이런 것도 빼주고 그러니까 개인보다도 이렇게 막 조작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효세율이 얼마냐라는 것도 논쟁거리예요. 한 3-4개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건 이제 OECD에서 이렇게 작성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작성을 했다. 그것만 조금 받아들이도록 하고 거기 그 일정한 기준에 따르면 우리는 법인세 세수가 좀 많지만 기업 소득이 많은 걸 감안하면 더 거둘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각각에 대해서. 자, 부가가치세 구조. 자, 부가가치세를 올리자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수적인 진영에서 부가가치세를 좋아해요. 왜냐면 우리는 역진적이라고 싫어하지만 경제 이론적으로는 이게 효율적인 세금인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거둘 거면 부가가치세로 걷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이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예를 들어 다른 나라는 처음에 이제 들어올 때 10% 정도 수준에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지금 한 20% 정도로 이제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 일본이 5%였다가 작년인가 이걸 8%로 세율을 올렸잖아요. 이번 4월달. 4월에 올렸나요? 그리고 우리가 10%, 호주가 10%여서 OECD 국가 중에 이 3개를 빼면 나머지는 다 높은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부가세를 높일 여지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소득세를 올리기 전에 부가세를 먼저 올려야 될 거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런 당연히 이제 보수적인 진영은 보수적인 사람들은 부가세 찬성 올린다. 부가가치세 세율 올린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세율은 1%, 2%만 올려도 세수가 엄청나게 확보가 돼요. 왜냐면은 이제 GDP 그만큼이 다 구입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세수를 1% 올리면 GDP 대비 1%의 수입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질문해. 예. 부가가치세를 올리면은 그게 그 경제가 활성화된다라고 그런 경제학자들이 얘기한다는 건데 그냥 언뜻 생각해 보면은 부가세가 올라가면 가령 음식점 가서 밥 한 끼 사 먹을 때도 세금을 더 내야 되고 또 물가가 다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소비가 줄어들 텐데 내수가 그 경제가 왜 살아나요? 경제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세금은 안 걷는 게 좋다고 그게 기본 관점이에요. 네. 근데 다 내게 되는 거잖아요. 걷어야 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끼치는 손해가 적다라고 얘기할 뿐이에요. 그거는 말장난이죠. 내가 볼 때 말이 안 돼. 그거니까. 일본이 아니, 지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똑같이 다 적용해서 세금을 내는 다 하는 나쁜데 거잖아요. 그 중에서 덜 나쁘다는 그렇죠.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과하기 때문에 덜 나쁜 것이다. 어느 특정한 사람한테만 매기면 이거는 시장을 교란시키기 때문에 나쁜 세금인데 부가가치세는 다 똑같이 매기기 때문에 왜냐면 경제학은 시장 가격을 왜곡시키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거 네. 무엇을 정리하기 있어. 그게 이제 주류 경제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부가가치세 올리는 거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요즘에 왜냐면 그래 걷는 거는 역진적이다 다 알잖아요. 역진적이다. 그렇지만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부가가치세를 또 잘 만들면 역진적이지 않게도 만들 수 있다. 이건 어떤 거냐면요.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물품에 사치제 빼고는 다 10% 매기는 거지만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필수제의 부가가치세를 0%를 매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자재나 이런 거에 0%, 그다음에 의료,
그다음에 애들이 입는 옷 뭐 이런 거에 다 0% 이런 거를 매기면 부가가치세는 보통은 역진적이지만 그런 방식으로 저소득층이 많이 사용하는 물품에 부가가치세를 안 매기는 방식으로 역진성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그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이 적다. 이게 이제 한 가지 포인트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늘리는 것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를 늘려가지고 이거는 소득세보다 저항이 적다. 걷기가 쉽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서 복지에 사용한다면 그 혜택은 다 저소득층이 가져간다. 그래서 그렇게 듣고 보면 또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뭐 북유럽이나 이런 나라들도 부가가치세를 많이 걷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꼭 그렇게 나쁘게만 볼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실제로 그 부가가치세의 상당된 일부를 복지 쪽으로 돌리는 나라들이 있나요? 근데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목적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1대1로 대응된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진보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능하려면 우리나라는 그렇죠. 사대주의라 외국에서 안 한다 그러면 말빨이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의 사례가 있는지가 중요해요. 그 지난번 프랑스 대선 때 지금 이제 올랑드 대통령이잖아요. 그때 이제 사르코지가 맞아. 사회적 부가가치세라는 걸 제안을 했었어요. 그리고 뭐 이민감. 그러니까는 프랑스의 우파는 우리나라의 좌파랑도 비슷한 셈인 건데 하지만 결국에 이제 올랑드가 그 사르코지가 안 되고 올랑드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올랑드는 어떻게 했냐면은 소득세의 뭐 최고 75% 맞아. 뭐 100만 유로 이상이든가 세금을 매기겠다. 그러니까 올랑드는 소득세 위주고 예. 우파 사르코지는 부가세 위주로 예, 하는 어쨌든. 그렇게. 하지만 이제 목적세 개념으로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뭐 사실 우리도 그걸 제한 못할 이유는 없죠. 그리고 이제 진보적인 사람 중에서 이제 부가세로 하자는 사람은 그렇게 제안을 하기도 해요. 이거를 딱 목적세로 이렇게 하면은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부가가치세가 그다지 역진적이지 않다는 거를 계산하는 건데요. 이렇게 소득 대비로 보면은 그 각 계층이 낸 부가가치세가 얼마냐 이거 계산해 보면 3%밖에 안 된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를 우리 국책 연구기관인 조세재정센터의 박형수 연구원인가 했는데 저보다 나이도 많고 기록이 되네요. 못 믿는다 그러면 안 되고 샘플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상한 거는 박형수가 성명재네요. 잘못 말할 뻔했네. 성명재. 근데 박기백 지금 시립대로 조세재정연구원의 비서가 이제 이동하셨는데 그분은 다른 자료를 가지고 또 했거든요. 여기서는 역진적으로 나와요. 역진적으로 이렇게 1분위가 이제 소득이 낮은 계층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샘플을 가지고 계산하느냐에 따라서도 사실은 논란이 있는 거고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목적세로 한다 그러면 좀 생각해 볼 거리는 있지만 사실은 누진적인 소득세가 아직 제대로 기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도 역진적일 가능성이 높은 부가가치세를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나중에 이제 디베이트가 되고 그런 거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부가가치 소비세를 많이 걷는다. 근데 요 하늘색이 소득세거든요. 그리고 요 연두색이 이제 부가가치세예요. 그러면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 이때가 되면 이게 이제 싹 바뀌는 거예요. 요게 이제 신자유주의 어떤 영향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후에 보면은 소득세의 역할은 좀 줄어들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줄어드는 건 아니고 좀 줄어들고 부가가치세 역할이 좀 많이 늘어나는 건 그런 사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법인세도 이렇게 늘지만 좀 저 밑에 있고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는 이건 이제 총 부담률이고 좌표축이 이쪽이고요. 나머지 이제 선이 이제 저쪽 이제 이 밑인데 보면은 요게 이제 연두색이 이게 이제 부가가치 소비세예요. 이 경제 발전하는 오랜 기간 동안에는 거의 소비세 역할이 많았다.
상당히 역진적인 그런 조세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게 이제 좀 개선이 돼서 여기 이제 87년 민주화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소비세 역할이 이렇게 좀 줄어들고요. 대신에 이제 직접세라고 하는 소득세 여기도 되게 증가해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 격차가 이렇게 심하잖아요. 소득세 역할이 이렇게 작은데 부가가치세를 굳이 이렇게 목적세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조세 저항이 덜할 것이다 이런 가정하에서 주장을 하긴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쩔 수 없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게 뭐 정면 돌파의 방향인가 잘 모르겠어요. 아니지 않을까. 법인세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길게 볼 건 없고요. 자, 법인세율 구조가 이렇게 단일세율이 국가가 대부분이고 2단계 세율이 그래도 9개나 있고 우리는 예전에 2단계 세율이었다가 3단계 세율로 이제 내려온 거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가 8단계고 실질적으로는 4단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예상외로 상당히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의 그 좀 진보적인 면이 있어요. 정의를 추구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에 대한 독점 규제를 아주 강력하게 하고 그 다음에 대기업, 독점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대기업들에게 높은 세금을 매기고 그런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 그 다른 나라들을 비교할 때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저기 단일세율하고 그다음에 저기 밑에 미국이나 이런 데는 무진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단일세율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다 유럽 나라들이에요. 유럽 나라들이 미국보다 훨씬 더 사회정의나 평등의식이 강한데 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 세율을 차등화시키지 않았는지 저 사람에서 분명히 저게 중소기업들이 야 우리가 지금 대기업들하고 지금 못한데 우리가 왜 동일한 세율을 내야 되냐 가지고 논쟁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용납이 안 되는 세율 아니에요. 단일세율이라는 게. 저 나라는 그런 거 가지고 얘기를 안 한 거거든요. 제 생각에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미국의 법인세 저게 정의롭다. 유럽은 안 그렇다. 아유 제가 좀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아니 제가 그래서 정의로운 측면이 있다. 네. 이게 정의롭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나라의 사회 시스템 전체를 봐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요것만 놓고 보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결정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미국이 3단계 이상 세율을 갖고 있는데 저걸 꼭 정의롭다고 볼 필요는 없으니까 그럼 우리도 1단계 세율로 가자. 단일 세율로 가자. 단일 세율로 가서 그러면 이게 완전히 현재 정부가 이야기하는 단일 세율로 가자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 해야 될 것들이 많은 거죠. 예를 들어 소득세 구조라든가 어떤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분배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미국이 아마 이렇게 이런 데 집착하는 거는 그런 것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그걸 보정하려고 하지 않나. 그렇잖아요. 그 중소기업의 힘도 약하거나 그다음에 뭐 노조의 힘이 약하거나 그래서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그 노동자들 격차가 발생하거나 저도 이것도 연구를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딱 보면 그러면 또 하나가 제가 볼 때 저거 앞으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법인세가 이중적이에요. 독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그 연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얻는 법인세가 있고 주정부가 얻는 게 또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방정부가 안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법인세 세율 계산할 때 그걸 다 더해서 더한 건데. 네, 더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이 단일세율이라는 게 그 중소기업이랑 대기업을 안 나눈다는 것도 있는데 실제로 유럽에 보면은 저 단일세율로 중소기업, 대기업을 가리지 않고 똑같이 거두는데 세율은 똑같은데 문제는 그 연방정부, 중앙정부가 거두는 세가 한 15% 되고 지방정부가 또 한 15%를 더 가져가요. 근데 그게 이제 지방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그 재원이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같이 감안을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중앙정부, 지방정부, 재정구조 이런 데서 이제 논의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합쳐가지고 일반 정부 차원에서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소득세나 그 법인세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약간 또 차원이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조세 구조 가지고서도 엄청난 그 연구 스펙트럼이 넓을 수가 있거든요. 가지치기 해가지고 그럴 수 있다.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법인세 그 어떤 부담이 높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게 이제 세율을 비교한 건데요. 이제 미국은 그 여러 단계의 세율이 있으니까 가장 높은 세율을 보면 상당히 높아요. 40%.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 높고 프랑스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우리나라는 이게 24.2%인가 최고 세율이 그 중앙 정부가 22%고 지방 정부가 내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지방 소득세 10%를 낼 걸요. 그러니까 이제 부가세를 내는 거죠. 아니, 그쵸. 법인세 있어요. 지방 내는 예, 중앙에서 내는 거에 10%. 전체 10%. 예, 그래서 이제 24.2%고 원래 이게 27.5%. 왜냐면은 그 법인세 감세하기 전에 세율 인하하기 전에 25%였기 때문에 21.5%였는데 그 사이에 내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법인세가 높은 나라 순으로 보면 우리가 좀 이제 순위가 좀 밑으로 좀 내려왔어요. 내려왔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또 진짜로 그런 지적인데 법인세율이 높다고 해서 투자를 안 한다 이런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법인세율을 깎아준다고 투자를 많이 하냐 이게 비판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특히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진짜 국제적으로 그 조세 피난처가 너무 발전해 있기 때문에 세율이 이렇게 높은 것이 인정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애플이나 이런 그 다국적 기업들이 헤드쿼터를 조세 피난처 지역으로 가져가서 실제로는 이 국내에 39.1%로 세금을 내는 기업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는 미국 조세 제도가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맥락이 되는데 겉으로는 되게 조금 진보적이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 누진적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루프홀이 너무 많아서 그 많은 돈을 내야 될 기업들은 다 조세 피난처에 가 있기 때문에 저 정도의 돈을 내고 세금을 내고 미국에 있는 기업은 멍청한 기업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조세 피난처에 대한 그 규제가 강해지는 게 이런 국제 금융위기 이후에 그런 현상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 조세 피난처에 대한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될 아주 중요한 필요성이 있긴 해요. 이제 한 시간 끌까요? 네. 아니. 아니에요? 죄송해요. 한 20분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요? 법인세 세수비 좀 넘어가고요. 이제 슬슬 지루해지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법인세율하고 관련해서 문제는 뭐냐? 상위 재벌의 낮은 법인세율이 문제다. 법인세율이 단계로 10%, 20%, 22% 되면 상위로 갈수록 법인세를 많이 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공제가 많잖아요. R&D 공제, 뭐 임시 투자세 공제, 뭐 어쩌고저쩌고 공제가 많으니까 특히 그런 공제들을 상위 기업들이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상위 기업들이 세율이 낮다. 이걸 보시면 근데 이제 10%로 잘라서 보면 상위 기업이 낮은 건 아니에요. 10%.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기업 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상위 5% 정도에서 끊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10%로 자르면 상위 10%가 확실히 많이 낸다. 왜냐면은 22%뭐 이런 법인세율 자체가 높기 때문에 공제를 받기 때문에 그건 낮아졌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상위 10%는 다른 그룹에 비해서 세금을 많이 내지만 상위 10% 중에서도 1%는 적게 내는 불안하게 적게 내는 거. 특히 1대부터 100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작다. 1%도 많이 내네요. 왜냐하면 여기에 기업수가 엄청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1% 잘라야 돼요. 죄송해요. 이런 편집의 기술이 좀 제가 표를 넣어놨는데 이건 것 같다. 네. 여기 이제 상위 10% 기업인데 그렇죠. 중소기업이 13.2%, 대기업이 17.6%, 전체 기업이 16.6%, 상위 10대 기업은 대기업보다도 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상위 10대 기업은 대기업보다도 낮은 세율을 내고 있다. 요게 이제 근데 이것도 좀 글쎄 경제학자들이 보기엔 R&D를 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냥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R&D를 해서 주는 건데 근데 안 줘서 R&D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안 할 수가 없는 게 삼성전자가 만약에 공제 안 받았다고 해서 R&D를 안 하면 경쟁사들한테 밀릴 텐데 그렇지 않을 수가 없죠. 알아서 그거는. 시장 원리에 네. 따라서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논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억지인 거지 억지. 네. 자기한테 그냥- 수익이 발생하는데 왜 안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평범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어렵지도 않은 거를 근데 바꾸는 경제학자하고 정부 관련은 그 생각이 안 돼요. 제가 그 법인세 세제 개편의 효과 제가 계산한 건 아니고 계산해 달라고 해서 예정처에서 계산해 줬기 때문에 이거 외부 누출은 안 되지만 그러면은 저 공제를 없애는 거하고 그래서 두 가지 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율을 올리는 거하고 현재 이게 우리 현재의 세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세율을 그 이윤 1,000억 원 이상에 대해서 25%로 올리는 거 하나하고 그거보다도 좀 세게 해가지고 1,000억 원 이상에 대해서 27%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면 이게 얼만큼 세수를 늘릴 것이냐 이 계산을 해달라고 했는데 궁금하시죠? 두두두두두두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보면 이건 이제 5년의 합계니까 이건 좀 그렇고 이게 쭉 진행이 돼서 경제가 쭉 성장하면은 이렇게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감안해가지고 마지막 해를 보시면 가장 세수 효과가 좋은 거는 역시 법인세 면에 있어서는 세율을 이렇게 올리는 게 특히 이제 1,000억 원 이상인 기업들한테 많이 때리면 이윤이 대부분 거기서 발생하기 때문에 많이 나더라. 이게 10억, 100억, 1,000억 좋으니까 한 13조. 이거는 공제 축소 이런 걸 해봤자 한 7,000억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고용투자세 공제인가 뭐 그런 걸 축소 이런 거고 최저한세율 인상 이런 거 7,000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7조, 13조. 이게 사만이 뭐였냐면요. 25%를 올리는 거였어요. 원래대로. 원래대로 하는 게 이명박 정부 추구. 예. 그거 어렵지 않네요. 네. 근데 한 번 내린 다음에 올리는 게 이제 그렇긴 하지만, 원래 그랬으니까. 그럼 이제 지금의 3단계 구조에서 4단계가 되는 셈이죠. 그래서 누진 좀 복잡하게 하는 거지만 1,000억 이상에 대해서. 근데 제 생각에 이것까지는 좀 힘들지 몰라도 뭐 이것 정도? 근데 이렇게 하면 한 연간 근데 사실은 많이 거둘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한 7조. 그래서 만약에 위에 있던 공제 이거를 하면은 얼마죠? 7,000억 하면 뭐 1조 4천에다가 이거 해가지고 7조 해가지고 그동안의 경제 규모가 사이즈가 늘었다고 해가지고 그 정도 하면 10조? 10조? 매년 10조. 네, 매년 10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만 해도 박근혜 정부가 하겠다는 복지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법인세에 그래서 과세를 좀 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소득세가 제일 중요한데 소득세 하기 전에 이 사회보험제도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사회보험세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회보험료지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목적세에 가까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특정한 뭐 노령, 질병, 산재, 실업에서 전국민 대상 운용되는 목적세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사회보험료의 비중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작다는 특징이 있고요. 왜 작냐? 그러면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 비공식 부문이라고 하는 게 많이 존재하죠. 넓게 존재하잖아요.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안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보험료율 자체가 우리는 이 뭐죠? 국민연금이 제일 중요한 사회보험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4.5%인가? 몇 퍼센트죠? 일하는 사람이 내고 거기랑 똑같이 이제 고용주가 내잖아요. 다른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고용주만 내거나 아니면 고용주가 뭐 2배를 내거나 그래서 고용주의 책임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사각지대가 많은 거, 그 다음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은 거, 그다음에 고용주 부담이 작은 거 이런 차이가 있다. 사회보험의 특징 작다. 그다음에 둘째 이거는 뭐 비슷하고 셋째 이것도 좀 차이가 있는데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사회보험료를 면제해주거나 낮은 사회보험료를 징수함으로써 최소한 이제 저소득층한테 유리한 사회보험료 제도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 조세, 세금,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면세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과세 표준이 뭐 1,000만 원이든가 1,200만 원이든가 그것이 안 되면 세금을 그게 2천만 뭐 원인데요? 그게 혹시 뭐 이해는- 간이세 뭐 이런 걸로 나눠지는 거예요? 세금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약간 다른 거고 2천만 원이나 돼요?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공제까지 포함하셔서 공제까지 포함해서 예. 2천만 연소득 2천만 원 이하는 근로소득세 이런 걸 거의 안 예, 해요. 뭐 기본 공제, 가족 만 공제 뭐 원인가 이런 것들이 그런 많기 때문에 그런 건데 세금을 내본 적이 없어요. 내본 적 비공식 부문에서 너무 보험료는 다 복잡하니까. 내는데 세금은 안 그러니까 거기 걸리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소득세 안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한 반 정도 40% 이상 안 내고 그 그러니까- 사업소득세도 한 30% 이상 안 내요. 그 월급 받는 사람들 다 내잖아요. 안 내는데 낸다니까요? 나중에 이 연말공제 때 돌려받기 때문에 실제로 그걸 합치면 예, 한 40% 5만 원, 정도가 5만 원도 근로소득자들 안 중에 한 내는 40%가 세금을 안 소득세.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도 귀찮으니까 그냥 처음부터 안 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도 돌려받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 세금에 대해서는 그게 있는데 사회보험료는 우리가 면제가 없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사회보험료 자체도 저소득층에 대해서 면제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가족 애들을 키우고 있는 집안이다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게 많이 주어지더라고요. 저 문제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 진보 정당들이 저런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진보 정당들이 뭐 아시겠지만 저소득층일수록 진보 쪽을 지지하지 않는데 지금 이 저소득층들이 그 세금은 안 내지만은 그 취업했을 경우에 4대 보험을 낼 경우에 똑같이 내는 경우들도 있고 뭐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 이게 이것에 반대해서 말을 안 한다기보다 이런 몰라서 이런 것이 몰라서 얘기를 안 이제 하는 사실은요 최근에 정부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해요. 우리 정부에서 원래 저 두루 기초생활수급자는 어쩌고 안 내죠. 두루 누리 어쩌고도 해가지고 네.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감면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냐면은 그게 조금 유명무실하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그냥 비공식 구문으로 있으려고 하지 굳이 그걸 신고해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그게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다른 선진국들은 이게 좀 잘 되고 있고 왜냐면은 거기는 신고도 잘하고 뭐 파악도 잘 되고 뭐 이럴 테지만 우리는 비공식 부분 자체가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향후에 사회보험료 개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면은 4개가 있는데 산재보험 각각에 대해서 이제 말이 많죠. 먼저 산재보험은 산업 종류마다 그 보험 요율도 틀리고 조건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어쨌든 산재보험도 너무 약하니까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먼저 건강보험은 뭐 정승일 박사님이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이따 하시면 되고 건강보험은 지금 지역가입자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보통 사실은 재분배 기능이 있잖아요. 국민연금이. 그래서 이 저소득층은 자기가 낸 것보다 많이 받고 고소득층은 낸 것보다 좀 적게 받잖아요. 이거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제도예요. 다른 나라는 낸 만큼 그대로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상당히 재분배 기능이 강한 편이에요. 기초연금이 없는 상태에서 그 도입이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는 그 기초연금이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얹어주는 건데 그렇다. 근데 스웨덴 같은 경우에 최고의 기초연금을 아예 없앴잖아요. 그리고 소득만 비례만 남겨놨잖아요. 이 부분에 재분배가 없어요. 대신에 이제 뭘 도입했냐면 우리처럼 아주 극빈
극빈한 노인층을 위한 뭐 기초보장연금인가 이런 걸 다시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놓칠 수는 없으니까 그랬지만 다른 나라의 국민연금 시스템을 보면은 재분배 기능이 거의 없다. 우리나라는 특수한 사정으로서 다른 나라는 노동자들 간의 어떤 차별이 이중성이 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보험료를 내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뭐 다들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우리는 그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고 비공식 문제도 심각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재분배를 해주지 않으면 이 국민연금 기능이 특히 저소득층의 노후 보호를 위해서 기능이 역할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재분배 기능이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한 20년 이상을 부어야지 이거를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40년 이상을 부으면 많이 받아갈 수 있지만 근데 우리나라 노동자들 같은 게 많은 경우에 이게 쭉 20년을 붓기가 40년을 붓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금을 전문적으로 그 하시는 사회복지학과 교수님하고 대화를 나눠봤더니 이 제도를 제대로만 잘 이용하면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가 나쁜 게 아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이걸 20년 이상, 30년 이상 쭉 부어나가기 어려운 노동시장 환경 이런 것들이 더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국민연금은 현재 수준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그다음에 비정규직의 국민 사회보험 제도를 어떻게 잘 뭐 해주냐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개혁을 하면 되는 것이지 큰 틀에 있어서 이렇게 바꾸거나 개선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은가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이에요. 이제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큰 덩어리인데요. 소득세 부분 선생님 몇 분? 10분에 15분 정도. 10분 15분이요. 자 소득세 구조인데요. 자, 우리나라 이제 소득세 과표 구조 이제는 좀 속도를 빨리 해서 다른 나라하고 쭉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그 법정 과세 구간과 소득세 구조 자체만으로 보면 상당히 이게 누진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누진적이면 이 좀 진보적이다, 정의롭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이거 자체만으로 보면 한국은 지금 최근에 그 1억 5천 그 몇 년 전에는 3억 이상에 대해서 38%가 들어왔다가 이게 지금 2010년 자료여가지고 그 업데이트가 안 된 거거든요. 2010년 자료. 2012년인가 3억 이상에 대해서 38%.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1억 5천으로 그 기준이 내려왔죠. 그래서 여기 이제 1억 5천 38% 이게 이제 구간이 하나 더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만 보면 우리는 쫙쫙쫙 나눠가지고 6, 15, 15 이렇게 쭉 돼 있다고요. 다른 나라들 보면 우리랑 비슷한 게 미국하고 일본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과세 구간이 한 20개 정도 돼요. 근데 그리스를 우리가 복지국가다 아니면 이렇게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바람직한 복지국가다 이렇게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고. 근데 이 위에 다른 북유럽을 보시면 소득세 구조가 상당히 단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덴마크도 부에 물론 면세점이 있거든요. 면세점 그 이하는 제가 안 넣었는데 면세점 이상이 되면은 두 개 구간으로 나눠서 근데 덴마크는 이렇게 지방소득세가 많다. 그래서 합치면은 저소득층 구간이면 한 30% 가까이 내고 그다음에 고소득층 구간이면 한 45% 계산이 안 되네요. 한 43%이 정도. 고소득층 구간이면 43%를 세금으로 내면 거의 뭐 자기 소득의 반 정도를 이렇게 내는 셈이잖아요. 세금을 많이 내. 근데 그 구조는 단순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서 많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 높은 수준의 복지국가를 가려면 세금을 이렇게 걷어서 고소득층에 돈을 걷어서 저소득층에 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누구나 이렇게 많이 내가지고 그 재원을 가지고 복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으냐. 그래서 부자 증세보다는 보편 증세가 장기적으로는 맞지 않으냐. 그러니까 결국은 공동구매라는 공공구매라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여기에서 여기는 괴리가 상당히 멀잖아요. 이렇게 간다고 해서 당장 이 밑에 있는 이 계층들한테 다 20%씩 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는 와중에 서서히 글쎄요 이걸 가는 것도 우리가 이제 다 죄송해요 맞지 말라는데 저렇게 가는 와중에 우리가 저것에 다 동의를 하느냐 이것도 좀 차이가 있지만 가는 과정에서 어느 쪽을 먼저 할 것이냐. 예를 들어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8,800만 원 이상인 계층이 먼저 조금 소득세를 더 많이 내고 복지가 어느 정도 되는 그 속도에 맞춰서 그 밑에 구간도 더 내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으냐 생각을 해요. 제가 좀 더 보고 디베이트를 좀 나중에 토론을 나중에 하고요. 자, 소득세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보시면 저도 이제 힘이 딸리네요. 이게 이제 요 수직축이 조세, 그 가게가 내는 세금이니까 거의 이제 소득세하고 아마 사회보장세, 사회보장 기여금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쪽 세로축이 수직축이 뭐냐면은 세금이 얼마나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느냐. 이거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이 적게 낼수록 그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다음에 수평축은 그렇게 해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거를 쓸 때 얼만큼 저소득층에게 많이 쓰느냐, 재분배 효과가 더 많으냐 이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에 있잖아요. 원점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에 있잖아요. 우리랑 가장 가까운 나라가 이제 칠레잖아요. 칠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금을 걷는 부분에 있어서도 별로 재분배 효과가 별로 없고, 그다음에 복지 지출 부분에 있어서도 재분배 효과가 별로 없다. 그다음에 보통 이제 스웨덴하고 미국을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스웨덴이 어디 있냐면 이쪽에 있어요. SWE 보시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거두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재분배 기능이 높은 건 아니지만, 그렇죠?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재분배 기능이 강하다. 그러니까 스웨덴은 소득세를 구간을 여러 개 해서 걷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걷고 많이 걷어서 그것을 쓸 때 저소득층한테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런 경우는 이미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차이 자체가 되게 좁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저소득층에서 쓴다라는 개념은 좀 약할 것 같아요. 이미.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계산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계산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얘기는 계산을 해보면 소득 재분배 기능이 강하다는 거예요. 세금 자체는 그냥 골고루 다 걷고 쓸 때 그러니까 좀 없는 사람 쪽으로 집중을 그렇죠. 쉽게끔 네. 풀어준다는 거죠. 그렇죠. 없는 사람도 세금 많이 내고 많은 사람도 세금을 많이 내지만 없는 사람은 세금을 내면 쓸 돈이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육아, 뭐 주거, 그렇죠. 그런 쪽으로 들어가죠. 다 메꿔준다. 근데 미국은 여기 요 45도선 이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세금을 거두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재분배 기능이 강한데, 우리도 봤듯이 이렇게 구간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래서 고소득층이 많이 내게 돼 있잖아요. 하는데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걷어들인 세금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북유럽에 비해서 많지 않으니까 그것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드니까 그 효과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은 지금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쪽으로 가기만 하면 이렇게 쭉 가도 지금보다는 낫고 이렇게 쭉 가도 지금보다는 글쎄 소득 재분배 상황에서는 낫고, 근데 이제 뭐 대충 이쪽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보다 조금 더 누진적으로 많이 걷어서 좀 저소득층한테 확 몰아주면 이게 이제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나가고요. 몇 가지가 있지만, 이걸 내리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소득세 구조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서 이러냐 그걸 보시면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대부분은 세금을, 소득세를 많이 안 내요. 자기들이 많이 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많이 내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 안 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쭉. 제가 많이 내고 있을 것 같아요. 쭉. 저는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안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상위 1%가 자기 세금의 한 20%를 내고 있다. 소득에.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상위 20% 되면 한 35% 세율 적용 받는 거거든요. 상위 2%요. 예, 상위 1%. 35% 적용을 받지만 공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한 20% 정도 내는 거고. 그럼 어느 순간부터 세율이 확 떨어지냐면은 한 상위 한 20%나 뭐 이 정도 되면 연간 한 5% 정도밖에 안 내고 있는 거예요. 공제 이런 걸 많이 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소득이 내가 상위 몇 %인지 궁금하시잖아요. 시간이 없지만
하이에서 하자.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다 이게 이제 홍종학 의원이 제공한 국세청 자료를 이용해서 그려본 건데 그 세금 내기 전에 시장소득 상태를 보면 이게 맨 밑에 이건 이제 세금 내는 사람들만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한 1,400명 정도의 데이터라고 하더라고요. 비공식 부분이라든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데이터에서 농담이에요. 재밌자고 하시니까 쭉 보면은 그리고 물론 이게 탈세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잡히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걸 감안하고 본다면 재밌는 건 이게 쭉 가다가 진짜 상위 1%에서 확 올라가죠. 상위 1%가 몇 명 정도냐? 14만 명 정도 돼요. 이게 1,400만 명이니까 14만 명. 근데 그러면 상위 1%의 연간 평균 소득이 한 3억 5천밖에 안 돼요. 지금 350억도 아니고 35억도 아니고 한 3억 5천 정도. 14만 명. 내가 연간 13억 5천 정도 벌면 나는 상위 1%. 저기 그럼 근로소득만이야 아니면 사업소득까지 포함한 통합소득으로. 통합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로 가면은 연간 1억.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 가계소득이 아니라 개인소득인 거죠. 그래서 가계소득이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1억 5천 금방이면은 내가 상위 한 2% 정도 돼요. 저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국립대가 조금 짜겠죠. 그래서 저를 이렇게 쭉 보면은 저는 한 어느 정도 있는 거냐면은 그래도 한 상위 한 15%에는 12%? 이 정도에 12%에 들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6천만 원이면 근데 요새 대기업 은행 같은 경우에 들어가는 초년 처음 들어간 신입사원이 어느 정도 받죠? 4천. 4천 정도 받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벌써 시작할 때부터 상위 한 20%, 20% 정도, 25% 이런 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 줌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근데 자꾸 그것만 그러니까 언론에 회자되니까 다들 많이 버는 줄 알지만 제가 중간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해보면은 한 2,500만 원 정도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신고자 중에 납세자만 있기 때문에 비정규 부문과 다 포함을 하면은 사실은 중위소득은 훨씬 떨어져서 한 1,700만 원 정도 이게 한 중위소득 정도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임금 소득이 상당히 작다. 그다음에 세금을 어떻게 내느냐 세율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자체만 보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무진적이에요, 상당히. 그렇잖아요. 그리고 상위 1%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상위 1%가 한 50%까지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야 그렇지만 이 상태만 딱 본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제 할도리는 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소득세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거둘 수 있느냐? 사실은 이게 좀 이렇게 되더라도 한 25% 정도 수준에서는 이게 좀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저를 비껴가려면 한 상위 한 15%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지만 근데 이제 바람직한 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부자 증세다라고 얘기할 때는 꼭 상위 1%가 현재보다도 한 2배 정도 낸다 이렇게 하는 거는 글쎄 저의 정의 감각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기보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 증세라고 하면 자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상위 1%에 대한 어떤 증세를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자라고 하는 것이 좀 범위를 넓혀서 상위 10%나 한 상위 15%나 아니면 한 20%까지도 이렇게 하면 이 부분에서 많이 걷어야지 세수가 이렇게 확 거치는 거예요. 세수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완만하게 걷다 보면 누진도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누진도가. 그렇지만 누진도를 조금 각도죠. 각도를 조금 포기하더라도 세수를 이 부분에서 더 많이 거둘 수 있으면 그렇겠죠. 처음에는 이 부분부터 많이 걷기 시작해서 복지제도가 점점점 확충이 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쪽이 올라가면 이쪽도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상위 예를 들면 어디더라 스웨덴이 최상위층이 한 글쎄요 50% 55%그 정도.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소득세가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자, 소득세 아까처럼 법인세처럼 한번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소득세도 마찬가지로 공제제도를 없애는 거하고 그다음에 세율을 바꾸는 거하고 해서
사안은 뭐냐면은 이게 지금 현재 만들어진 거죠? 만들어진 거 1억 5천으로 38%를 내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관으로는 모든 계층에 대해서 한 2% 올리고 마지막 계층에 대해서는 한 4% 올리는 방안으로 세율을 바꾸면 어느 정도의 세수가 확보가 되고 각 계층이 얼마큼을 더 내게 되느냐. 자, 이 경우에는 재밌는 게 뭐냐면은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공제제도를 없애는 것이 그렇게 많이 세수를 확보해주지 않았잖아요. 근데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공제제도를 없애는 것이 특히 두 번째 공제제도에서 많이 비기 때문에 소득공제, 어떤 공제를 없애는 거였냐면은 보험료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공제를 없애는 것이 세수를 확보를 많이 해줬다. 그 다음에 물론 더 많은 거는 이제 유관인 거죠, 유관. 그래서 확실히 근데 사안 보시면 사안이 뭐예요? 사안이 그 1억 5천 이상에 대해서 35% 하던 거를 38%로 올리는 그거였거든요. 그것만으로 거둘 수 있는 평균적인 세수는 한 4천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걸 이제 상위 1%에 대한 과세 강화를 외치는 거를 왜 비판을 하냐면은 이게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뿐이지, 물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고소득층에 어떤 증세를 시작할 수 있겠지만 그걸로 우리가 복지국가 하기에는 상당히 세수가 부족하다. 그래서 상위 1% 뭐 10%에게 더 요구하고 하지만 그 위에 중산층 이상으로 더 많이 내야만, 이렇게 해서 확보하는 세수가 연간 얼마냐면은 억, 10억, 100억, 1000억, 5조 정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계층이 2% 올리고 나머지 계층이 4% 올려도 5조밖에 안 된다. 근데 이제 이거하고 이안, 그러니까 소득 공제 없애고 소득세 세율을 올리고 이 두 개를 합치면 한 8조 정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 아까 법인세 그렇게 하고 소득세도 이렇게 하면은 합쳐가지고 한 20조 정도? 이렇게 먼저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각 각 소득 구간에서의 실효세율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본 거거든요. 뭐 2% 올린다라고 하면, 자, 이거는 넘어갈게요.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바람직한 중장기 조세 개혁의 방향은 무엇이냐? 첫째는 뭐 법인세를 좀 더 걷어야 된다. 그래서 법인세는 당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세율을 올리는 것도 가능하면 하지만 공제 주는 것을 좀 없애고, 그다음에 여기 최고세율 올리고, 그다음에 소득세율도 우선은 이 4,600만 원, 8천만 원 이하에는 좀 덜하지만 1억 2천만 원 초과에는 더 올리고, 이것부터 시작하자는 얘기고요. 일감 몰아주기 과세 강화, 이거는 얘기거리가 있겠지만 그냥 뭐,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 세제 임대소득 제대로 걷고 장기적으로요. 그다음에 금융소득 과세도 강화하고, 이게 여기서 이 소득세 관련되는 게 그거예요. 임대소득과 금융소득과 그다음에 소득이고, 아까 이제 법인세. 그래서 주로 이제 소득세하고 법인세 중심으로, 그러니까 직접세 중심으로 증세하는 거, 이런 것을,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법인세가 해외로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과세. 이것 말고도 시시콜콜하게 많겠지만 큰 방향으로 보면은 법인세하고 소득세를 이렇게 증세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맞는 방향이지 않을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